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시간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박지훈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데 개보수가 뭐 해줄 말이었죠? 개그맨. 아. 또 뭐지? 개그맨 나도 모르겠네. 보스즈. 예. 개그맨과 보스즈. 예. 박지훈 변호사가 보수인 모양이죠? 개그맨일 수도 있어요. 있네요. 아, 개그맨일 수도 있어요. 반 개그맨, 반 변호사. 다음 대선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얘기하시죠. 반 보수, 반 진보. 예, 뭐 그렇게 하시죠. 예. 네.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야기가. 근데 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예. 손학규 대표랑 식사 자리 한번 잡아드릴까요? 아니요, 그건 만나보지 않고. 근데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일반 국민 마음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최고위원님? 국민의 마음을 잘 잡으라고요. 그냥 친박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자. 말도 안 된다. 제가 친박하고 같이 그 사람 정치라는 입장에서 것도 없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 네. 뭐 그런 거. 네. 화이팅! 네. 개보수에서 배신자까지. 상대를 규정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했습니다. 간단한 총평 하나씩 한번 듣고 이야기 시작합시다. 박지훈 변호사. 뭐 예상됐던 바이긴 한데 참 그러네요 좀. 그래도 혹시나 일말에 기대를 하긴 했는데 예상대로 갔고 저는 눈에 띄었던 부분이 우리가 아마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다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즉각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당신 일본 또 배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앞으로 뭐 대응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당장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준석 최고. 저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강경 대응을 천명해 왔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지금까지 국민들을 안심시켰던 두 가지 요체는 뭐냐면은 미국이 중재할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었고 그 두 번째로는 실제로 우리가 그 외에도 많은 대비책이 있다라는 두 가지의 갈래로 갔었는데 첫째로 이제 미국이 중재할 것이다라는 건 ARF 회의에서 강경화 장관과 권오 외상의 말이 엇갈린 다음에 실제로 어땠느냐를 봤더니만은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걸 보니까 중개나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나중에는 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개입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불안감을 부추긴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대책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발언들이 조율된 발언들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최재성 의원이 일본을 전면적으로 이제 여행금지 국가로 설정하자는 등 아니면 뭐 오늘 구청장 논란이야 뭐 지자체 레벨에서의 문제지만은 산발적인 반응으로 일본에 대응하는 것 같다는 게 약간 아쉬운 점으로 보입니다 지금. 근데 그 대책이라는 게 이런 대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본도 알 거 아니에요. 일본도 갑자기 우리 뒤통수 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 대책이 있으면 좀 숨겨놨다가 탕 터트려야 되지 않나요? 자꾸 얘기하라고 주변에서 그러면 어쩌라는 건지. 그리고 지금 아베도 지금 어쨌든 하겠다고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시작을 한 거잖아요. 지금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면서요, 며칠째. 네. 아마 자기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예, 고민이 많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좀 우리의 최종 병기가 있다는 걸로 계속 가져갔으면 차라리 좀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평화경제로 언급하면서 생각보다 좀 이상한데 뭐 이런 느낌을 준 게 지금 국민들한테 어제 뭐 그것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이제 주식시장도 다소 패닉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외 요인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보다 대책이 강력하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하고요. 서양호 구청장이가 잠깐 나왔으니까 짚고 갑시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시작된 반일 감정이 갈수록 확산 중이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항의 퍼포먼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 중구청이 세종대로와 을지로 등 22개 거리의 가로등에 태극기와 함께 이른바 노재팬 배너를 내걸었습니다. 중구청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중구에 깃발을 걸어서 일본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겠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만 민간이 아닌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일이냐라고 하면서 중구청으로 굉장히 항의 전화가 많이 갔다 그래요. 그리고 서양호 구청장 개인 SNS로도 그렇죠. 항의 댓글이 쏟아졌다. 민간에서 할 테니까 지자체는 가만히 있어라. 또 하나는 중구 같은 경우에 그 일본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우리가 일본 정부를 반대하는 거지 일본 관광객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오버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세 분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손학규 대표랑 이제 다툼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논리적으로 상당히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국민들에 전달하기 노력하는데 국민들이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한 달, 두 달 지나면 왜 싸운지는 있고 이제 어떻게 싸우나를 이제 많이 구경하게 되거든요. 예. 그게 지금 저희 바른미래당의 약간 현실 같은 그런 경험인데 지금 서양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논리적인 대응이라 보기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광객 입장에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에게 이래서 일본이 부당합니다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예. 그게 아니라 이런 분쟁 상황을 잘 모르고 뭐 화이트리스트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르는 예를 들어 동남아 관광객이 와가지고 이걸 딱 봤을 때 이거 뭐지? 이런 걸 지자체에서도 게시하나? 이러면서 그냥 감정적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걸 꼭 일본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일본 문제에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이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약간 우리 스스로의 이제 그 이미지에 이제 좀 과격한 이미지 씌운 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매운동이나 이런 그 항일의 활동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영역으로 자발적으로 놔둬야 되는 것이지 구청장이 나서는 순간부터 예. 이게 나중에 책임질 일도 생깁니다. 이게 분명히. 예. 저도 오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할 수준은 되잖아요. 예. 할 사람 하고 뭐 아니다 싶으면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후배 하나가 일본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오늘 왔는데 왜 갔냐면 후배들이 일본에서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갔다고. 야, 일본 난리 났지. 공연 망했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일본 일반 국민들은 그냥 뭐 그런 일이 있건 말건 할 사람하고 안 할 사람하고 안 하고 뭐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한국어 개그를 일본어로 번역해도 재밌어요? 아마 예. 그 슬랩스틱 위주로 할 것 같아요. 예. 언어가 필요 없는. 만국 공통의 동작만 슬랩스틱. 하겠죠. 저는 조금은 달리 생각해요. 뭐 그런 어떤 서양호 청장이죠. 그 마음이 있었긴 한 것 같아요. 또 뭔가 해야 되겠다. 특히 중구가 가장 관광 특구가 돼 있잖아요. 예. 명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대응한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있다라고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전에 뭐 철회를 했고 뭐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더 얘기할 필요는 있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는 스스로도 생각했던 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했는데 문제가 된다고 여론이 형성되니까 뭐 철회했어요. 철회했잖아요. 다시 다 내렸는데 예. 그 기 만들어서 올리고 내리고 그 돈은 누구 돈으로 합니까? 뭐 구청 돈이죠. 네. 세금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충분히 상의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이 반응은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서양구청장이 뭐 저희 방송 패널로도 같이 봤었지만은 소통이 안 되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좀 욕심이 앞섰던 것 같다. 전격성을 좀 많이 잘 드러내려던 들어보는 것 같다. 스타일인데 네. 너무 빨리 좀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물어보지. 네. 누구한테요? 특히 저라도 좀. 뭐 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알고 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네. 이철희 의원한테 물어보든지. 네. 예. 이철희 의원이랑 친해요? 친해 소장 부소장이잖아요. 네. 뭔 소장 무슨? 두문연구소. 아, 그렇군요. 네. 예전에 두 분이랑 방송 많이 같이 했었죠. 패널로. 저는 뭐 매일 했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이러면서 그 이제 영화제에서도 일본 영화를 뭐 상영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취소하고.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영화고 이 문제는 이 문제니까. 그리고 문제가 됐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베 군국주의를 비판하는 영화였는데 그거를 상영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도대체 이게 우리가 선택과 집중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모든 걸 반대하고 뭐 이런 건 좀 문제가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국민들한테 맡겨야 돼요. 저는 그리고 이 철학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이제 외교 문제와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과의 문제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북한 전체와의 갈등이냐 아니면은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과의 갈등이냐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일본과의 갈등도 비슷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아베라는
특수한 정치인이 지금 벌이고 있는 행위, 그가 주도하는 행위와 그리고 일본 국민 전반을 동일시해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한일 문제 풀립니다. 예. 근데 그 풀리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외과수술식으로 저희가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일본과 저들과 다르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원래 허용하는 가만히 있는 모습이- 사람, 점잖은 사람, 말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게요. 예. 그러니까 한일 간 시민 교류의 단절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현 시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보죠. 어제 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와 관련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또 하루 만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보수야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별 코멘트가 없었던 것 같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맹 비난을 했습니다. 평화 경제로 어떻게 그 길을 하냐, 대통령이 허풍 칠 때냐, 꿈 깨라, 미사일로 화답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강경한 워딩을 사용하면서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이준석 최고위원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옳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대기실에서부터 그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마음에 안 드나 보네. 예. 맞는 말 두 가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 그 두 개를 조합해 놓는다고 그 인과관계나 이런 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평화경제를 추진하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거는 대통령 집권하기 전부터 주장해 오셨던 것이고 예. 그리고 뭐 일본 문제 해결하겠다는 의지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 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 이것이 해법이다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통령께서 뭐 무슨 논리 관계로서 이것이 해법이 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대중이 보기에는 지금 단기적인 문제로서 어쨌든 일본 문제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예, 있는데 예. 너무 장기적인 해법을 내놓았다가 예. 대통령 경제에 대한 관점은 일본은 내수 규모가 좀 크고 우리는 내수 규모나 이런 것에서 좀 딸리니까 예. 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일하면은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어떤 생각인지는 알겠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시점에 해법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예. 너무 멀리 나가셨다. 이건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비판을 하더라도 원칙적 지향점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정권의 지향점이고 이 상황에서 이 지향점을 이걸 통해서 지금 당장 통일이 되거나 뭐 경제 협력이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닌데 지향점을 얘기하면서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다만 타이밍은 안 좋았어요. 예. 바로 왜 쏘냐고 또.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북한 입장에서야 또 우리 한미 훈련이 9월달 8월 곧 예, 있습니다. 예. 그 얘기 때문에 그러는데 타이밍 때문에 문제는 문제지 이런 얘기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난 그것도 이런 얘기 근데 한다는 이제 것도 거기서 욕하는 건 좀 일본 경제를 속상했습니다.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 이 표현이 전 문제였다. 단숨이라 그러면 전체 따라잡을 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알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 동안 20년 동안 따라잡을게요. 이렇게 협력하면 한 70년이면 따라잡을 수 있다. 100년이면 따라잡습니다. 이렇게 굳이 제가 이거 하나 더 첨언하자면은 그리고 이런 식의 약간 장기 지향적인 목표를 이제 내세웠던 분이 누구냐면 이제 예전에 통일은 대박론 기억하실 예. 겁니다. 근데 통일은 대박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예. 시장 규모가 커지고 무슨 경제가 발전하고 근데 그거 듣고 그때 야권에서 알맹이 없는 그냥 통일 대박론이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한 예. 맥락에서 비판받을 자,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 북한이 오늘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더라도 야당의 이런 비판은 계속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런 생각이 갈 거예요. 대통령의 이번에 발언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하는 이야기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국민들의 기대는 단기적으로 어떤 해법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청와대에서 회의하면서 장기적 이야기를 했느냐. 그 시점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꼭 보수 야당 이어서가 아니고 진보적 평론하는 평론가들도 부분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는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는데. 북한한테 뭐라 그래야지? 좀 잘 지내봅시다 했는데 바로 쏜 거 아니에요? 좀 가만히 좀 있지 그래? 왜 자꾸 그래? 근데 도움이 안 돼요. 북한이 북한이요? 미사일 쏘면서 예. 최근에 뭐가 있냐면 북한이 지난번에 미사일 쏘고 이건 남조선 그 호전광들한테 보내는 그 메시지라고 한 것도 있고 이번엔 쏜 다음에 실제로 미사일 재원도 공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지들이 이제 쏘고 나서 지들이 이제 팩트 체크를 하거든요, 이게 자꾸 무슨 상황인지 보면은 자기들이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쏘는 미사일이 단거리 미사일이고 미국은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저거 ICBM 아니니까 우리 신경 안 쓴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내고 있고 우리가 주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우리가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대통령의 이런 평화 경제를 향한 장기적 비전은 그 민감도와도 약간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다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일본한테 이렇게 들이대고 북한이 맨날 포 쏘고 있는데 그냥 너무 이렇게 평온하게 왜 쏴? 이러고 있으니 참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아요. 민감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북한 입장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스텔스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스텔스기가 주석궁에 날아 들어와도 몰라요, 북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걱정이었는데, 예전에는 어쨌든 미군이 갖고 있던 걸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갖고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냐. 보조를 좀 맞추면 훨씬 나을 건데, 북한이 우리 좀 이제 어린이 이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전략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우리도 한번 쳐다보면서 전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미국만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게 참 우리 현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데 일본하고 관계에서 더 좀 안 좋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전. 예. 국가 부분도 반영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 좀 한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정종 혹은 사케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싸워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역적인 게 아니냐. 술 먹는 게 문제지 그게 정종인지 소주인지 사케인지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저는 관점이 약간 다른 게 솔직히 말하면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 점심 때 기자들이나 아니면 인사들이랑 마실 때 반주 다 합니다. 예. 예,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특출난 행동을 했다 저는 이런 생각 안 들고요. 예. 그게 정종이냐 사케냐 논란은 저는 그거는 물론 민주당이 앞장서서 한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불매운동이라는 것에 민간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모호한 예. 범주에 대한 인식이 이제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본 산 물품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예. 아니면 일본 브랜드가 문제되는 것이냐 예. 아니면 일본 문화가 문제되는 것이냐 예. 이런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서 혼란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아니면 계속 혼란해지거든요. 그러면 필요해집니다. 이것도.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뭐라고 보세요? 일본 산입니까? 일본 브랜드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사실은 문화입니까? 현대 사회에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든 제품의 주식 지분하고 이걸 다 따질 수도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우리가 정말 아는 상표 얘기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일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면 한국 거가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누가 봐도 한국 건데 속내를 들어도 일본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갖고 너무 계속 따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확실히 일본 제품에 대해서 그런 어떤 국민의 어떤 감정이 있는 거 그 정도만 보여주면 되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좀 했을 땐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내놓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들 하게 하고 딱 결과 버리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야, 이 무서운 사람들이네. 요걸 느끼게 해줘요. 알겠습니다. 내 걸고 이런다는 건 좀. 예, 다른 문제로 넘어갑시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당 PD가 MC는 말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또 경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을 못 하네요. 조용히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있으니까. 누가 MC 하래? 알겠습니다. 네. 왜 난 할 말 다 하고 다니지? 예. 예. 담당 PD가 저렇게 써주면 우리는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MC가 이렇게 해서 말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이만큼 조심한다, PD가. 알려주는 거죠. 참.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예. 정치권 이야기 좀 해볼까요? 지금,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당이 유지는 되는 거죠.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본 보지 마시고 없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손학규 대표께서 저도 자료 화면을 방금 전에 봤어요. 네. 어제 강경한 말씀하셨던데 사실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에 가려고 한다라는 말씀 자체가 이제 근거로 삼은 게 본인이 임명했던 혁신위원장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결합하면 본인이 임명한 사람의 주장을 본인이 받아서 그걸 근거 삼아가지고 공격하는 건데 예. 이건 사실 그다지 의미가 있는 발언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고. 유승민 의원은 되게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그 입장 보도문을 그냥 냈어요. 반박 그 보도문을 내고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믿으신다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갈 거로 믿으신다는 건데. 어쨌든 손학규 대표는 어디선가 정보를 받아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받았다는 게 본인이 임명한 혁신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성립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그렇게 믿으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박지훈 변호사는 절대 배신자가 아닙니다. 뭐 저거 딴소리 합니까? 근데 예를 들어 태극기 부대에서 박지훈이는 배신자다 그러면은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제가 언제 태국 부대 간 적이 없는데. 이런 말 한다고 안 먹혀요, 그거 가가지고. 그분들은 믿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그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은 저희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손 대표께 믿으신다면은 그렇게 믿으시라. 이렇게 해야죠. 뭐 시간이 지나면은 결판 나겠죠. 아, 근데 금방 알게 될 것 같은데요. 몇 달 사이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 바른미래당은 어쨌든 안개 속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최근 오마이뉴스에서 여론조사한 걸 보면 그 지지율 차기 대권 지지율도 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황교안의 위기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예견됐던 부분 아닌가 예. 싶어요. 처음에는 이제 나름 컨벤션, 나름 위기 상황에서 그 효과가 좀 있어서 오차범위 내였잖아요. 뭐 1등 할 때도 있었나 뭐 싶은데. 있었어요. 네, 예. 있었죠. 근데 지금은 오차범위 밖에서 밀려난 상황인 거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도 이게 그것도 실수 같은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 실수 좀 했죠. 예.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돼서 보수를 대표할 수는 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지도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게 정치인 지지율이라는 게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는 반등하려면은 일본 가서 아베하고 담판을 한번 하시는 거 말고는 딱히 좋은 방법이 없지 아베 않을까. 완전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시려고 지금 이제 예? 하는 건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좋은 결과가 꼭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진짜 오르죠. 그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때요? 이거 그 정치인 출신 아닌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그렇죠. 지적이 있던데. 저는 근데 뭐 공무원 출신보다 더한 사람도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 출면 더한 사람 그러니까 그 이력이 관이나 아니면 정 쪽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뛰어난 어떤 학습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혀 선거에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처음 나가본 선거 대통령 선거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꼭 맞는 분석이 할 수 없고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를 보면서 놀랐던 게 황교안 대표의 초기에 지지율이 반등했던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황교안 개인에게 있다기보다는 홍준표가 아니다가 약간 컸어요,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에 다른 스타일의 어쨌든 대표를 하면서 좀 대표는 품격 있어야 된다라는 모습이 강조되면서 그게 황교안 대표 자동으로 좀 갖고 왔던 건데. 반사이익을 좀 얻었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죠. 크죠. 그 반사 얘기. 홍준표가 아니다. 이런 거. 비난받던 홍준표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했어야 되는 거는 그 초기에 아까 말했던 허니문 피어리든 뭐든지 간에 그 이후에 나 황교안 대선 주자율을 보여주기 위해서 황교안이 항상 얘기하지만은 경제관은 무엇이요, 안보관은 무엇이요, 교육관은 무엇이요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혹시 황교안 대표의 경제관 아시는 분, 안보관 아시는 분, 교육관 아시는 분 없잖아요. 아,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압니까? 저는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네, 그런데 저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늘상 보통 새누리당이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최우선 대선 주자쯤 되면은 한 20%는 합니다, 기본으로. 예전에 김무성 대표도 2015년쯤에 24%, 25% 이런 여론조사에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황교안 대표도 그 정도 수준으로 조정되는 기간이 온 거다. 전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까지 가려면 모험을 해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그때 재보선 선거에 나오셨어야 돼요. 그죠? 이번 총선은요, 그러면? 네? 나오시겠죠. 나오는 게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왜 그러신데요? 비례대표로 나오면 뭐, 그건 또 의미가. 아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그러면 지방선거 때 본인이 직접 등판해가지고 뭐, 창원이나 뭐 이런데. 그렇죠. 거기서 됐으면 이제 팍 올라가. 보궐선거였죠. 예. 그런데 본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눈치를 보신 것 같아요. 아이, 그래서는 안 되는. 그리고 본인이 대권 주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총선이 그렇게까지 자신의 전장이라 생각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음 이제 총선 때 진짜 여긴 봐도 야 이건 대단하다. 여기를 나갈 생각을 했어. 어려운 지역을 가라. 여기 나가야 돼요. 이기든 지든. 호남 나가면 어떨까요? 네? 호남. 그럼 전라남도 쪽으로 한번. 아니죠. 저는 근데 사실 호남 나가는 건 정치적 메시지가 크고 아무도 이길 예. 걸 기대를 안 하거든요. 예. 그럼 타격은 적은 대신에 정치적 메시지가 강합니다. 예. 나는 당연히 헌신한다. 그런데 오히려 가장 안 좋은 모델이 뭐냐면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종로를 출마했을 때 많은 분들이 대선 주자급 위상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냥 손쉬운 선거가 될 것이다 예측했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도장론도 있고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안 좋은 결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어쨌든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정세균은 졌다만 남습니다. 졌다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대선 주자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네. 어차피 질 거 확실히 질 때 가서 메시지로 주라. 그건 누가 봐도 헌신입니다. 그건 예를 들어 호남 출마한다고 하는 거는. 정치 생각이 다르긴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황교안 대표가 판단해야 되고 저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민경욱 대변인이 설화가 좀 있은 다음부터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설화가 있은 다음부터 민경욱 대변인이 그다음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황교안 대표는 앞으로 백브리핑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 저도 우리 당 공보실에서 이제 계속 오늘 어떤 정치인이 무슨 말 했다 다 보내주거든요. 황교안 대표는 보면은요. 지기자가 무슨 질문하면은 그것은 이미 답변 드렸습니다. 네. 아니면은 그것은 제가 답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변인이 말할 겁니다. 뭐 이런 말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국민들은 대변인 말보다 황교안이라는 어쨌든 스타성 있는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을 말을 듣고 그 사람 평가하고 싶고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뭐 믿어보고 싶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쪽 스피커를 죽여버렸어요. 하도 실수를 하니까. 선을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도 실수를 하니까. 아니 그건 고육지책이죠. 하도 뭐 한 번 말할 때마다 실수하니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이제 2, 3년 뒤에 대선 나가야 될 사람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다면은 지금 두들겨 맞고 지금 훈련 받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스피커 선을 뽑아놓으면은 그때 가서 사고 터집니다. 예. 네. 이 말을 이준석 최고위원은 황교안 대표가 좋아요? 손학규 대표가 좋아요? 저는 유승민이 좋습니다. 피해가네. 뭐 그런 황당한 질문을. 안철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승민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네. 안철수 대표는 돌아온답니까? 총선 전에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대변인 얘기 여쭤보시죠. 정말 어떤 상황에서 잘 안 말려들어요.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서 안철수, 유승민, 김무성 이렇게 모여서 당을 만든다는. 독수리 오영재 비슷하게. 김무성 대표가 왜 갑자기 끼웠습니까? 그러니까. 남경필하고 뭐. 네, 남경필을 하고 이렇게 근데 그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희망사항일 것이고 실제로 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결합일 겁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주체들 간에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다섯이 아니라 둘끼리도 논의된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의 그냥 본인 얘기인 박지원 거예요. 의원의 워딩이에요? 네. 박지원 의원은 얘기했어요. 뭐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썰이 거의 사실이잖아요, 항상. 근데 5명이 너무나 커요. 2명도 안 되는 5명. 정치권에 도는 카톡에 펌하고 괄호 닫기로 되어 있는 걸로 시작하는 것들의 상당수를 박지원 의원과 가까운 쪽에서 양산한다는 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썰이네요. 그것도 썰이네요. 네. 아무튼 대한민국 같이 정치가 재밌는 나라가 있을까요? 예, 예. 버라이어티 하죠. 예. 일본보다 훨씬 버라이어티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최근 기자들과 오찬에서 나는 친박에 빚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쨌든 경선 때 친박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고 답답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 취임 후에 친박들이 실세 위치에 올라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굳이 그러니까 임명을 그렇게 했는데. 백브리핑 얘기를 우리가 이준석 최고위원이 했는데 이렇게 사석인 자리나 준비되지 않는 발언은 한 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친박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면 비박도 안 좋고 친박도 안 좋고 자기네 기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지만 뭐 단련이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공무원 얘기했는데 항상 준비된 얘기만 하던 사람이 어떤 애드립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 아니 거 그래도 아닌가 벌어놓은 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은 조금씩 이제 학습 과정에서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한 요 정도 지지율에서 더 추락하지만 않으면 배우면 되는데 지금은 배우는 과정이 없이 그냥 뭐 인터뷰도 제대로 안 하고 무슨 백브리핑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 감소의 상태인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아까 그 강성욱 씨가 그 가장 잘 표현했던 게 저거예요. 제가 그런 게 있습니까? 스물스물 빠지는 지지율이 제일 무섭다. 네. 차라리 대형 사고를 빵 쳐가지고 주목이라도 받으면 모르는데 왜 빠지지? 그러니까요. 어디 모르게 막 허리가 쑤시고 이런 상황이 가장 큰 병이거든요. 그게. 자기 나쁜데 병원 가니까 병명을 모른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게 내장에 큰 병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거는 황교안 대표가 전격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도 뭐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부자 정당이고요. 이 바른미래당과 이 민주평화당의 안타까워요. 논란이 어떻게 결론이 될지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없는 집은 없는 집들은 행복한 게 있고요. 행복은 뭐 있습니까 거기?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야기 계속하죠.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